오늘의 주인공 스무스보어는 청부살인업자입니다. 벌써 3년간 40명이 넘는 타겟을 처치해온 스무스보어였지만 이번 임무는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도시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호텔에 스무스보어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13명이나 되는 의뢰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들은 하나하나가 세계 부자 5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겁으로 어지간한 국가의 GDP만큼을 혼자 벌어들이는 인물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들이 의뢰한 타겟이었습니다. 13명의 초월적인 부자들에 비하면 정말 기억에도 남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이들로 스무스보어는 의뢰인 앞에서 3명의 타겟들의 얼굴을 외우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사회부해소위원회라 부르며 스무스보어에게 이들을 암살할 것을 의뢰했습니다. 호텔에 나서며 스무스보어는 하늘에 떠오른 우주선을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나올 예정인 전작에서 창조자라 불리는 이들이 나타나 자신들이 6개의 지구를 만들었다 밝혔습니다. 창조자들은 전력을 다해 기술을 발전시켜 다른 행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제거될 거라 경고했지만 경고가 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지구에서 사절단이 지구를 찾아왔습니다. 그 지구는 인류 문명의 2배에 달하는 굉장한 존재들로 사람들은 그들을 엘더 브라더스라 불렀습니다. 스무스보어는 망원경으로 타겟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쓰레기를 뒤지는 노숙자와 굶주린 떠돌이 예술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아가는 소녀. 오늘따라 노숙자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스무스보어는 크나큰 위화감에 빠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13명이 대체 왜 이 셋을 죽이려 드는 걸까요? 스무스보어는 학원에서 총은 오직 타겟을 정확히 사살하는 것만 신경 쓰라 배웠고 때문에 학원에서 모든 수업을 마치고 졸업하는 날 처음으로 받은 의뢰로 자신의 학원에 넣어주고 아버지처럼 길러준 범죄 조직의 보스를 암살했습니다. 의뢰인은 타겟이 1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이 녹화되길 원했기에 스무스보어는 보스의 배를 갈라 내장이 흘러나오며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었고 보스는 그런 스무스보어의 성장이 뿌듯해하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죠. 아무리 의문이 가득하더라도 스무스보어는 그 정도로 감정이 마모된 킬러였고 때문에 우선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던 소녀부터 암살하기 위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얼굴을 보자 기겁해서 다시 도망쳤죠. 소녀는 스무스보어가 범죄 조직에 있던 시절 알았던 소녀와 닮아 있었습니다. 스무스보어의 보스는 어른들의 따뜻한 마음을 돈으로 바꾸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사들인 뒤 구걸을 시키는 것이죠. 사들인 아이들 중 한 소녀는 드물게 다리가 멀쩡했는데 보스는 그러면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리를 톱으로 그은 뒤 약을 처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다리를 썩게 만들었고 많은 돈을 벌어들인 뒤에도 밥을 잘 먹으면 불쌍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물 찌꺼기만을 주워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스무스보어는 소녀를 불쌍하게 여겨 몰래 먹을 걸 챙겨주거나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결국 소녀는 상처가 덧나 폐혈증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스무스보어가 감정을 죽이고 오직 임무만을 수행하는 기계가 된 계기였지만 타겟인 소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스무스보어는 그때의 감정이 다시 떠올라 버렸습니다. 스무스보어는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체 왜 이 셋을 죽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그걸 떠나서 일론 머스크가 노숙자 암살을 의뢰하면 그건 좀 이상하긴 하죠. 사회부해청산위원회는 스무스보어 수준의 킬러를 대체할 순 없었기에 자신들이 의뢰를 맡긴 이유를 직접 보여주겠다 나섰습니다. 이들은 고급 스포츠카 대신 화물 트럭을 몰고 빈민층을 떠돌아다니며 노숙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그냥 뿌리며 이 돈을 가지고 집을 사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단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외계인이 나타난다면 그 외계인에게 자신의 부와 삶을 자랑하라는 내용이었죠. 사회부해청산위원회는 회사의 직원들은 물론 자신까지 직접 나서서 모든 빈곤층에게 엄청난 양의 현금을 살포하며 말 그대로 빈곤을 청산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초기에 말한 엘더 브라더스는 난민으로 지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종의 사건으로 자신들의 지구를 잃고 이곳에 이주했고 때문에 기존의 인간들을 쫓아내고 이곳을 새로운 터전으로 삼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대로 지구 전력보다 강력한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고 대기는 호주가 어젯밤 레이저빔을 맞고 곤충보다 큰 모든 생물들이 쓸려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들은 이제 남은 인간들을 모두 호주로 밀어넣은 뒤 그곳에서 생존이 가능하도록 자원을 분배해주겠다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생존이 가능한 자원이 얼만큼이냐는 거죠. 얘네가 기존의 재벌들이라고 존중해줄 리가 없으니 아마 모든 인간들에게 같은 양의 자원을 배분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들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식량만 배급받으면 평생을 살게 되겠죠. 때문에 이 사회부의 청산위원회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털어 빈곤층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이 엘더 브라더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빈곤층의 재산 수준을 높여서 지구의 인간들은 하루에 오마카세 한 번씩은 먹어야 생존이 가능한가 보구나 라고 속여 조금이라도 더 많은 배급을 받고자 하고 있었죠. 어차피 엘더 브라더스가 지구에 온다면 모든 돈이 휴지 조각이 될 테니 아주 미약한 가능성만 있어도 일단 도전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스무스보어는 이게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재물에 초연한 사람이 누구보다 돈을 밝힌다느니 하는 이야기는 흔하고 진짜로 재물에 초연한 사람은 어쩌면 1000명에 1명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60억 인구에서 1000명에 1명이면 무려 600만 명. 600만 명의 인간들이 부를 포기하고 빈곤한 삶을 선택한다면 엘더 브라더스는 그들도 별도의 사회 계층으로 구분해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자원을 분배하게 되겠죠. 때문에 사회부의 청산위원회들은 막대한 양의 재물을 푸는 한편 그 재물 받기를 거부하는 빈곤층을 암살하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요. 억지로 돈을 받으려 협박할 수도 있지만 사실 수억의 돈을 그냥 주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 볼 순 없으니 협박이 먹힌다는 장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무스보어는 사회부의 청산위원회들의 이야기가 어이없다 생각했지만 그와 별개로 돈을 받고 의뢰를 들어갔으니 암살을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스무스보어는 암살을 하기 전 3명의 타겟을 직접 찾아가 돈을 거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나이든 노숙자는 평소에는 자신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굉장한 인물들이 자신에게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거부했을 뿐 실제로 자본을 부정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노숙자는 스무스보어의 권총을 소매치게 하려다 그대로 머리를 맞고 직사했습니다. 차마 소녀에게 말을 걸 수는 없었던 스무스보어는 소녀를 뒤에서 쏴 처치했고 우연히 마지막 타겟인 떠돌이 예술가가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그림을 좋아했던 유일한 소녀가 죽은 것에 슬퍼했고 왜 돈을 받지 않았냐는 스무스보어의 물음에 자신의 그림은 가난과 죽음을 묘사하기에 부자가 되면 나만의 예술이 죽을 것이 두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총을 맞기 전 예술가는 스무스보어에게 마지막 의뢰를 건넸습니다. 바로 소녀를 죽이라 의뢰한 의뢰인들을 암살해달라는 것. 스무스보어는 그림을 돈 대신 받고 의뢰를 받아들인 뒤 예술가의 머리를 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스무스보어의 등 뒤에 나타나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여야 하니 물었습니다. 타깃이 아닌 사람은 죽이지 않는 스무스보어는 꼬우면 경찰을 부르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남자는 자신이 인간 사회에 간섭할 수 없다는 말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인간인 그는 청산위원회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문제의 엘더 브라더스였습니다. 스무스보어는 처음에는 기겁했지만 잠깐의 정적 이후 딱히 해를 끼칠 것 같지는 않기에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지구에도 부자와 거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지구인은 자신도 가난하며 여길 찾아온 모두가 가난하다 답했습니다. 지금 있는 우주선에는 50만 명의 선발들만 존재하지만 몇 년 안에 10억 명이 1만 대 우주선을 타고 이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가난하죠. 일반적인 삶에서는 빈곤층이 과하게 늘어나면 사회가 불안정해져 중산층과 상류층에도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고작 이쪽 지구 수준의 발전이 덜 된 세상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지구인은 자신의 지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지구도 이곳 지구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의 분배는 불균형했지만 사람들은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여러 나라들과 같은 모습이었죠. 적당한 수의 부자와 적당한 수의 거지가 있었고 세상이 발전하면 빈부격차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아이돌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사회 계층을 상승시킬 주수단은 바로 교육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교육을 받고 지식을 쌓아 더 좋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세상이 발전하면서 요구되는 교육 수준이 더 높아졌고 고등교육의 비용이 갈수록 비싸지며 가난한 사람들의 교육에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구의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지식을 뇌에 직접 전송하는 기술이었죠. 사람들은 슈퍼컴퓨터에 준하는 뇌 용량을 가지게 되었고 이 뇌 안에 정보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집어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순간 필요한 상황에 이를 응용하는 것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가격은 대도시의 가장 큰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었죠. 교육의 가치가 너무나도 높았기에 아무리 비싸더라도 이걸 구매할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게 가능했던 이들은 사회 상류층 중에서도 극히 일부였고, 교육을 받은 이들과 받지 않은 이들은 인간과 개 수준의 지적 차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은 교육을 받은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조차 감히 가늠할 수 없었고, 부자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을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개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회를 흔들 수 없듯 이제 하층민이 아무리 많아도 사회는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기계들이 사유재산은 신성하다는 대전제로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사유재산도 손댈 수 없게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면 이 기계들은 부자들에게 특혜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자가 더 많은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니 법의 혜택을 잘 받았을 뿐이죠. 이제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노동을 대신하게 되었기에 가난한 이들은 자신의 노동력조차 팔 수 없게 되었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기하급수적으로 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첫 번째 지구인의 증조부 시절에는 1000만 명이 세계 부의 60%를 가졌지만, 할아버지 세대에는 80%의 부를 10,000명이 나눠 가졌고, 아버지 세대에는 90%의 부를 42명이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부의 99%를 단 한 명이 독식하는 세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마지막 자본가라고 불렀습니다. 남은 20억의 인간들 사이에서도 빈부격차가 존재는 했지만 그들은 세계 부의 1%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렇게 이 세계는 한 명의 부자와 20억의 빈곤층이라는 기이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사유재산이 신성하다는 법은 유효했고, 지구의 모든 기계들은 이 절대적인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실상 마지막 자본가만을 위한 기계가 되었습니다. 모든 대륙이 그의 땅이고 모든 바다는 그의 사유 해변이었으며, 심지어는 이 세상의 물, 공기, 흙까지도 모두 마지막 자본가의 소유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유일한 물질은 햇빛뿐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자본가가 아닌 모든 이들은 밀폐된 자신만의 공간에서 수없이 필터링된 더러운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했고, 밖으로 나갈 때는 우주복과 전용 산소통을 들고 가야만 했습니다. 가끔씩 결혼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셨지만, 그때마다 계좌에서 마신 공기만큼의 돈이 차감되었으니 일반적인 사람들은 1년에 2번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으면 큰 사치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구인의 어머니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3년간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않고 버티다가 잠결에 실수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고, 사유재산을 지키려는 단속 로봇이 어머니가 사유 공기를 마시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아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단속 로봇은 질식사한 어머니를 가리키며 그녀가 절도를 저질렀으니 벌금을 내라고 요구했고, 벌금을 낼 돈이 부족하자 시신을 압수해갔습니다. 사람의 70%는 물이고 그 외 자원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시체로도 벌금을 갚지 못하자 단속 로봇은 첫 번째 지구인의 집의 공기를 그만큼 징수해갔습니다. 가난한 집 사람인 첫 번째 지구인은 조금만 공기가 모자라도 숨쉬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조금 남은 물을 전기분해해서 팔았지만, 그러자 이번에는 물이 모자라서 생명유지 시스템에 오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문만 열면 바깥에 신선한 공기와 물이 있지만 그걸 조금이라도 사용하려 했다간 바로 절도로 더 비참한 꼴이 되겠죠. 첫 번째 지구인은 아버지의 걱정 말라는 위로를 들으며 잠들었고, 자고 일어나니 로봇이 나타나 맑은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물이 바로 첫 번째 지구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자원 추출 장치에 집어넣어 약간의 물과 기름, 칼슘 등의 자원이 되었고, 첫 번째 지구인은 그 자원들을 이용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첫 번째 지구인은 창밖에서 유일한 공공재인 햇빛을 쬐다가 강가를 조깅하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대체 얼마나 돈이 많은 부자이길래 밖에서 산소를 소모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기겁했는데, 사실 그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인 첫 번째 자본가였죠. 그는 유전자 조작 때문에 늙지 않는 몸이 되어 세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더 지나 생명유지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첫 번째 지구인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처럼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죽고 싶다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날은 사실 생명유지 시스템이 집단 고장을 일으킨 날이었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기 위해 단속 로봇에게 맞아 죽을 각오로 밖으로 나온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단속 로봇은 사람들에게 경고만 할 뿐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고, 얼마 뒤 마지막 자본가가 단속 드론으로 지구의 모든 인간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현재 생명유지 시스템의 오류가 나 10억 명가량이 마지막 자본가의 집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10억 명의 무단 가택 침입은 중범죄이니 원래 원칙대로만 단속 로봇이 이들 모두를 처치해야 했지만, 벌레 한 마리를 밟아 죽이는 건 쉽지만 벌레 10억 마리를 죽이는 건 약간의 저항감이 느껴지기에 교육받은 신사인 마지막 자본가는 이들을 당장 죽이진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유지에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들어오는 건 선 넘는 짓이죠. 마지막 자본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 우주를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자본가는 자비를 베풀어 20억의 인간들을 태울 수 있는 2만 척의 우주함대를 내주었고, 니들은 알아서 우주에서 살아라, 난 내 사유지를 지키겠다, 싫으면 죽든가를 시전했습니다. 아까 말했듯 첫 번째 지구는 이미 자동화 기계로 인해 빈곤층은 자신의 노동력조차 제공하는 게 불가능한 시대였으니 20억의 인간이 모두 힘을 합쳐도 마지막 자본가에게 저항하는 것조차 불가능했고, 때문에 이들은 냉동수면 상태로 우주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좀조차 자유롭게 쉴 수 없었던 집에서 나와 이제 깨어있는 것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신세가 된 첫 번째 지구의 주민들은 3만 년 동안 함대의 절반을 잃어버렸고, 이제 단 10억 명만이 남아 지구를 이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스무스보어는 첫 번째 지구인들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구도 같은 결말을 맞이할 것 같냐 물었지만, 사실 이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마지막 자본가가 휴머니스트일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첫 번째 지구인들이 왜 그렇게 배급에 집착하게 됐는지는 알 수 있었죠. 첫 번째 지구인은 다시 이곳 세상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길을 나섰고, 스무스보어는 의뢰 보고를 위해 사회부 청산위원회에게 돌아갔습니다. 청산위원회는 첫 번째 지구인들이 이미 지구에 들어왔으니 이제 할 일이 끝났다며 체념하고 있었고, 스무스보어는 예술가의 부탁대로 총을 꺼냈지만 이들을 쏘지는 않고 그냥 M1 탁자에 구멍을 내주고 의뢰를 마쳤고, 그 뒤 위원회와 스무스보어는 이제 가치가 없어질 지폐를 땔감 삼아 라면을 끓여 먹으며 인류를 몰아내기 위해 찾아오는 함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채널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후원해주시는 이분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소설은 전작이 있습니다. 저 외계인들 존재에 관한 지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영상 만드는 중에 알았기 때문에 일단 이거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전작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